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러시아에서 북측 공작원과 만나 바다에 띄우는 가스발전소 건설을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작원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우리 측과 접촉했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들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인 것을 두고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에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간 갈등 구도는 설 이후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황 후보자 상임위에서 수임해 작성한 연구 용역 보고서와 황 후보자 박사 논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국내 도입이 검토됩니다. 최근 마지막 단계 임상시험에서는 91.6%의 효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KBS의 수신료 환불을 요구한 가구가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KBS 소속 한 아나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현 정권의 불리한 뉴스를 40차례에 걸쳐 축소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애플카 협업서를 부인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주가 10% 안팎 내림세를 기록해 시가총액이 13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산업부 컴퓨터에서 나온 관련 문건이 개인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간부가 지난 2019년 말 러시아에서 2번에 걸쳐 북한 고위 공작원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스공사 간부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대북 사업가를 저희가 접촉했는데 북측은 우리가 쿠바에 수출한 발전기를 요구했고 우리 측도 해상에 선박을 띄워 발전을 하는 방식을 거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원전과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최이봉 사장입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11월 29일과 1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롯데호텔에서 이뤄진 비밀 접촉엔 가스공사의 A 처장과 대북 사업가 김모 씨, 북한의 고위급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참석했습니다. 리호남은 이 자리에서 북한 전력 사정을 한심하다고 표현하며 김정은이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 중인 원산 갈마지구 전력 공급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대북 사업가 김 씨는 TV조선에 리호남이 쿠바 10페소 지폐에 그려진 한국 발전기를 거론하면서 중고 설비가 없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쿠바에 수출한 발전기는 만성적 정전을 없애면서 지폐 모델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발전용 선박을 바다 위에 띄워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을 공급하는 안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가스공사 A 처장은 북측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전력 지원 논의는 부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 부서 내지는 담당자의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거거든. 야당은 또 실무자의 아이디어로 평가절하할 거냐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거 역시도 가스공사의 직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는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말 것입니까? 이들의 러시아 비밀 접촉 전후 정부가 원산 갈마지구 개발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남북 접촉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가스공사와의 만남에 나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흑금성을 다룬 영화 공작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1997년 북풍 공작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핵심 실세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는데 이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누구인지 이어서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분단된 북남이 40년 만에 최초로 합작하는 민족의 과업이요. 첩보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공작원 흑금성을 상대하는 북측 인물로 대외경제위 처장이 등장합니다. 실제 이름은 리호남으로 당시 흑금성과 북한 명승지에서 한국 광고를 촬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한국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혜가 함께 촬영한 휴대전화 광고가 대표적 사업입니다.
리철훈, 강호진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해온 리호남의 본명은 리철로 1990년부터 대외경제위 하병 지도국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장, 참사 등 직위도 다양했는데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우리 정권 실세들과 만났던 대남 공작 주역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해 벌인 북풍 공작에 관여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도 접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도로 상당히 저기 있어요, 권위가. 그러니까 지금 이혼함 정도 되면은 가스공사 정도 하고 대항한다면은 김정은의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실리는 거죠. 리호남과 가스공사 직원을 연결해준 대북 사업가 김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리호남은 북한의 대남 정책을 자문하는 핵심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물급인 리호남이 직접 참석했다는 점에서 당시 북한이 가스공사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코로나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을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은 또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의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대북사업준비 TF를 만들어 북한 전력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까지 준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시점은 도보다리 회담 직후고 내용 중엔 원자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이 TF는 공교롭게도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해산됐습니다. 이 보도는 정준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이 2018년 9월 발주한 연구용역 요청서입니다. 목적엔 향후 정치적 여건과 남북관계 개선 시 대북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행하고자 한다고 써 있습니다. 남북전력 협력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하면서 북한 전력 정책 방향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도 포함하라고 적었습니다. 또 발전 설비 신규 건설을 포함해 단계별 남북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라고도 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기술 지원과 사후 관리 외 기밀 유지 방안도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용역 결과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비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공개를 못했어요. 한수원 측은 용역 결과에 대해 원전 지원을 우선 고려하긴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수력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한수원의 대북사업 준비 TF는 2018년 5월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 직후에 만들어졌다가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2019년 11월 30일 해산됐습니다. 미묘한 해산 시점을 두고 한수원 측은 자체 조직 개편 시기와 맞물렸을 뿐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관련해서 그럼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다로 기자. 네, 대전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가 상당히 길어지는군요.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낮 2시 4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6시간이 조금 넘은 오후 8시 50분쯤 신문은 끝났고 지금은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놓고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백 전 장관은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즉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물론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구속이 된다면 검찰 수사도 상당한 탄력을 받겠죠?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증거인멸 등의 우려 때문입니다. 백 전 장관이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언 번복을 강요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백 전 장관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 부당 관여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명분과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삭제한 자료 가운데 청와대 보고문서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관련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일요일인 어제 기습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차범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도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논란이 나오자 박 장관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반영을 했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4명에 대한 이번 인사는 탐색전이고 머지않아 중간 간부 인사에서 본격적인 갈등이 빚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출근길. 휴일 기습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보여주기에 불과한 인사협의 아니냐는 대검 측의 불만에 대해선 윤 총장에게 미리 말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총장께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인사는 1차 탐색전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상되는 설 연휴 이후부턴 박 장관과 윤 총장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정면 충돌은 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례적으로 7월에 대규모 인사를 하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윤 총장 퇴임 이후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박범계 장관은 극구 부인했습니다만 윤 총장 패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른바 추라인으로 불렸던 고위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유임되거나 또 다른 요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시즌2가 시작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5일 만나 인사를 협의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최대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였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하고 채널A 사건을 맡겼던 이 지검장. 하지만 수사팀이 올린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보고서 처리를 미루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죠. 각종 수사에서 이 지검장과 일선 검사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이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 붕괴된 사람에게 끝까지 이 정권을 호위해달라고 유임시킨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자신들이 비리와 부패가. 윤 총장 징계에 구실이 됐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파악 문건을 제공한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옮깁니다. 남부지검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죠. 추라인의 핵심이자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심재철 검찰국장은 권력형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심 국장 후임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은 일선 검사장들이 윤 총장 징계 반대 성명을 낼 때 이성윤, 김관정 지검장과 함께 이름이 빠진 3인방 중 한 명입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역시 자리를 지켰죠. 취임사에서 소통을 강조한 박범계 장관.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하지만 첫 검찰 인사로 추미애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 두 건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자신의 보좌진 2명에게 정치 자금으로 6개월간 격려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좌진에게 돈을 지급하면 정치 자금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먼저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국회의원이 된 황희 후보자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A씨를 7급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A씨에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7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주말 특근과 야근 격려금 명목으로 한 번에 100에서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정치자금에서 송금했습니다. 또 캠프 출신 보좌진 B씨에게도 비슷한 시기 6차례에 걸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모두 350만 원을 보냈다고 정치자금 지출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총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보좌진 급여 외에도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치자금으로 일회성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정기적인 지급은 사적 경비 사용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야당은 정치자금으로 선거 때 도와준 보좌진을 챙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위반 소지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 경위와 그렇게 집행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명해야 할. 황 후보자는 앞서 딸을 연간 학비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 보내며 3명 생활비로 매달 60만 원만 썼다고 설명해 논란을 불렀고 2017년엔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하고는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TV조선의 해명 요청에 내일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위원이었던 지난 2017년 한 대학 연구팀이 국회 국토위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황 후보자의 박사 논문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한 건 국토위 연구 용역을 받은 교수가 황 후보자의 지도 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9월 황희 후보자의 소속 상임위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년치 용역비 2천만 원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석 달 뒤인 12월 연대 김모 교수팀은 스마트시티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비공개 보고서를 국토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황 후보자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술 요소 분석과 정책이란 영문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 교수의 용역 보고서와 황 후보자 논문을 비교해보니 스마트 도시의 정의와 해외 개념을 서술한 부분은 그대로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싱가포르와 핀란드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은 도표와 사진까지 같았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부분이 본문 128페이지 가운데 30곳에 달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 교수는 황 후보자의 논문 지도 교수. 야당은 세금으로 만든 스승의 보고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박사학위를 샀다면 이것은 장관직을 도저히 맡길 수 없는 대단히 큰 도덕적 결함입니다. 황 후보자는 석박사 과정 중 재학 중인 학과가 공공기관 연구 용역을 수주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서면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셈입니다. 황 후보자 측은 내일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고 용역을 수행하고 황 후보자 논문을 심사한 김 교수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주장이 법조계에 이어서 학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 8명과 법학교수 모임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은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세중, 함정호, 하창우, 김현 전 회장 등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법대 교수와 강사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이 정치 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일부 현직 판사들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는 4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판사는 지금 보니 정권과 코드가 맞아 발탁됐을 뿐 함량 미달이라고 썼고, 다른 판사는 재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왔는데 허무하다고 썼습니다. 대법원 인근에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나섰는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곳곳의 사퇴 압박에도 김 대법원장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사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없으신가요?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 예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영업시간이 연장된 충남 천안과 영업시간을 그대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 신촌을 차례로 연결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으로 갑니다. 황선영 기자, 거리가 상당히 환해 보이죠? 네, 보시다시피 거리에 간판불이 모두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주점들은 일찍부터 자리가 꽉 차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이곳에서 포차와 음식점 5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영업시간이 1시간 늘었는데 오늘 상황이 좀 어떠셨나요? 저번 주보다 손님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신 것 같고 매출도 한 10%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영업시간 늘어난 게 1시간 차인데 그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신 건가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인분들이 퇴근 후에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처럼 이곳 상인들의 반응은 모두 한시름 놓았다. 네, 또는 대체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번 연장 조치는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하지만 클럽 등 5가지 유흥 시설은 여전히 집합 금지 대상이고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네, 비수도권에만 적용한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조치로 수도권 인파가 비수도권 접경지로 향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우려되는데요. 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가급적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충남 천안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아질지는 이제 오늘이 시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밤 9시 이른바 코로나 통금은 그대로입니다만 수도권 상인 역시 불을 켜둔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신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밤 9시가 넘었으니까 손님은 끊겼을 것 같은데 신촌 거리가 제법 환해 보이는군요. 왜 불을 켜두고 있는 겁니까? 네, 제지로 보이는 코인 노래방을 포함해 몇몇 가게들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수도권에만 밤 9시 이후 집합금지 제한을 유지하는 것에 반발해 일부 상인들이 점등 시위에 나선 겁니다. 매장과 간판불은 켜져 있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오늘 0시에 강서구 PC방을 시작으로 개점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지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손팻말을 만들어 시위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은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대위 측은 내일 0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코인 노래방, 모레 0시엔
서울 서초구 호프집에서 개점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통금을 풀지 않으면 밤 9시 이후 영업 강행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국내 도입이 검토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러시아 백신 도입까지 고려하는 건 백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고령층에 접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2만 명 가까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60세 이상을 포함해 9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지난 2일 학술지 렌싯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스푸트니크 도입을 검토하지 않았던 정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이라거나 공급의 이슈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 우리나라가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가운데 75만 명분은 이달 24일부터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우선 접종이 이뤄질지는 미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이제 그런 제한이 혹시 있게 되면 또 그런 제한이 없는 백신을 어르신들께 이렇게 접종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모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허가를 결정하고 고령층 접종 여부는 이후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택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변이의 효능이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3건 더 확인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강릉 한 도로에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내년 설에 마카 모예, 내년 설에 모이자면서 고향 방문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440년 전통의 합동 세배도 취소돼서 고향 방문객은 줄어들게 됐는데 대신 관광객을 맡게 됐습니다. 제주와 동해안 등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는 이미 꽉 찼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가마를 탄 촌장이 도착하고 각각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주민 100여 명이 서로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눕니다. 440년을 이어온 강릉 위천리 도배의 장면인데 올해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올해 도배례를 취소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 절대 섭섭하고 만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이러면 좋는데 그러지 못하니 좀 섭섭하지 뭐요. 명절에 대가족이 모이던 종갓집들도 올해는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이 출향 주민을 대상으로 귀경 대신 영상 편지 보내기를 제안했더니 신청자가 보름 만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설에 한 분 오니 다니케사도 오지 마라. 오지 마고 이제 설치고 좀 잠잠해지고 달라 아들하고 한 분 온나. 하지만 주요 관광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제주와 부산, 동해안 등지의 호텔과 리조트의 객실은 대부분 예약이 끝났습니다. 가동하는 객실까지는 거의 예약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는 맞습니다. 커플 고객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부. 설 연휴 나흘 동안 예상 관광객은 강원도 30만 명, 제주도 14만 명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입도전 검체 검사 거부 등으로 방역에 피해를 주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에 학대를 벌인 정황이 CC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해당 교사들이 아이들이 있는 교실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보육교사들이 교실 탁자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노트북에 나오는 영상을 봅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추가로 공개한 CCTV 영상입니다. 교실 안에 아이들이 화상과 화재 위험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고기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이 어린이집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200건이 넘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부모와 장애인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지정된 치료기간만 허용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그대로 출근하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본인들이 연계하는 곳에서 하거나 그 외 다른 곳에서 할 것이라면 따로 민사로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인천서구청은 회계 처리와 인수인계까지만 기존 원장이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 아동의 치료 기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선수가 최근 팀 내 갈등설과 악플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만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졌지만 구단 측은 부인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어젯밤 자정쯤 여자 프로배구 선수가 구단 숙소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선수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선수와 트레이너 등이 찾아 나섰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선수를 발견한 겁니다. 호흡이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된 거죠. 선수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현재는 퇴원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활약했던 해당 선수는 최근 팀 선배와의 불화설에 시달렸고 SNS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팀 성적 부진으로 스트레스 강도는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졌지만 구단 측은 부인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공식 대응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해당 선수는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당분간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관련성이 없는 만큼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전국에 83만 호가 들어서는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 뒤 관련 사업이 어디에 실현될까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죠. 이에 정부가 후보 지역을 매수했다가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다고 못 박아서 지나친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번 대책이 불투명성이 적지 않은 탓에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보다는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공장과 빌라가 뒤섞여 있는 서울 강북의 한 준공업 지역. 이번 이사 공급 대책에서 정부 주도의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의만 있을 뿐 거래는 실종됐습니다. 지역이 정해졌다고 한다고 하면 또 뭐 현금 정산한다면서요. 그럼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른 준공업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솔직히 투자를 이제 막 브리핑 드리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막 괜히 들어갔다가 진짜. 서민주택인 빌라 등이 애꿎은 유탄을 맞으면서 거래가 막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커지자 정부가 결국 구제책을 내놓거나 입법 과정에서 손질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서 내가 필요해가지고 나중에 그 공공개발 지역으로 묶이면 현금 청산한다 그러면 있죠. 법상 맞지 않으니까 그건 아마 구제책을 해주지 않아요. 정부는 이런 혼란을 의식한 듯 법률 검토를 거쳐 대책 발표일을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KBS 아나운서가 현 정부의 유리한 방향으로 원고를 임의로 고쳐서 방송한 사례가 40여 차에 이른다고 KBS 노조가 폭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KBS의 공정성 논란은 이 일뿐만이 아닌데 그래서인지 지난해 KBS 수신료를 돌려달라고 해서 환불받은 가구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KBS 부장급 김모 아나운서는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빼고 보도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 기사를 보도할 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총리 관련 기사의 경우엔 반대로 원래 기사에 없던 총리의 꼼꼼한 대책 마련 발언을 추가해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KBS 노조는 김 아나운서가 이같이 임의 편집한 사례가 4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좀 진상조사 및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KBS의 친정권적 편향성 때문에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KBS 수신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3만 6천여 가구로 2016년 대비 2.4배 늘었는데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는다는 말소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KBS 방송이 편파 왜곡된 거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원외 시절 운영했던 지역 커뮤니티 야유회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현 시점에 문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진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그러나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진 의원이 운영하던 강서 목민관 학교 단합대회에 딸과 함께 참석했다 피해를 당했다는 게 진 의원을 고소한 A씨의 주장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진 의원이 낮부터 목에 술병을 걸고 돌아다니며 참가자들에게 술을 권했고 A씨도 강권에 의해 3잔가량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녁 무렵 진 의원이 고함을 치며 다가와 물에 빠뜨리겠다며 끌고 갔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추행했다는 겁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진 의원이 당시 행사 때 사람들에 둘러싸여 술을 마시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A씨는 방송 일을 준비하던 딸의 진로가 걸려 있어 참고 있었지만 진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 박 전 시장을 두둔하며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는 걸 보고 용기를 냈다고 고소장에 밝혔습니다.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전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진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며 무고죄를 포함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자수성가형 벤처사업가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큰 기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돌파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액은 우리 돈 약 5조 원. 카카오 주식 1217만 주와 계열사인 K큐브 홀딩스의 주식의 절반 금액입니다. 신형 카톡 메시지로 보내셨는데 직원들도 이제 굉장히 댓글로 많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간 재산의 사회 환원 문제를 고민해 왔는데 평소 관심을 보인 교육과 AI 분야가 기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 가족과 친인척에게 1,000억 원대의 주식을 증여한 것과 자녀 채용에 따른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돌파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의장이 100% 보유하고 있는 K큐브 홀딩스는 지난해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오너들이 기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기부 형태로 제대로 돌아간 게 별로 없거든요. 이왕 발표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외국 사례처럼 제대로 된 기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카카오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임직원 소통을 통해 기부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오늘 큰 관심을 모았던 주식시장 동향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기아차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현대차가 미국의 애플과 전기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대체 이 애플카라는 게 어떤 것인데 대한민국 재계 순위 2위 현대기아차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인지 이상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는 6.21%,
기아차는 14.98%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관련 그룹의 시가총액은 오늘 하루만 13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아침 공시를 통해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지난 2014년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창설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d we sort of see it as the mother of all AI projects. We are being straightforward that it's a core technology that we view as very important. 자동차 업계가 애플을 주목하는 이유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독자적인 이용자층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카의 등장은 애플만의 강력한 자동차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체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하기 전에 내놓은 콘셉트카도 없습니다. 2년, 3년 정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 체계 자체는 독자적으로 쓰지 못한다든지. 업계에서는 대만 폭스콘이 애플 아이폰을 단순 위탁 생산한 것처럼 현대차가 애플의 하청업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대차 내부 회의론도 작용해 애플과의 협의를 공식 부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예, 최근 세간을 안타깝게 한 소식이 있었죠.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 씨의 친정 가족과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측이 윤 씨의 후견인 자격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뭐길래 대체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참 다정하게 남편이 아내 머리를 빗어주는 장면이군요. 반백년 가까이 해로한 이 두 부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10년 넘게 알츠하이머를 앓아온 배우 윤정희 씨의 딸이 윤 씨의 성년 후견인을 신청한 건 2019년 7월로 알려집니다. 이에 윤 씨의 친정 동생 3명이 프랑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말 이를 기각했습니다. 패소한 동생 측은 최근 윤 씨가 가족의 보살핌을 못 받고 방치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남편 백건우 씨 측은 윤 씨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 살며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딸이 후견인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 법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일단 국내법에는 누가 후견인으로서 우선권이 있는지 규정해 놓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이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통상 확인한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자녀 의사를 형제 자매 의사보다 우선 참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를 비롯해서 후견인 될 사람의 결격 사유, 또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아들, 딸,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생각했을 때 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법원도 후견인 결정에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 이후 피후견인 본인은 효력을 가지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 행위를 해도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법원에 맡기지 말고 내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 기능이 있을 때 그때 미리 후견인을 결정해 둘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현재 이 임의 후견 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훗날 내 재산과 신상을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 직계 가족을 두고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죠.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치매나 이게 닥쳤을 때 후견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산이 특히나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족들 간의 갈등이. 예, 이번 윤정희 씨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에서 엄청난 산사태가 나서 강을 덮쳤습니다. 이때의 압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 토사물의 압력에 댐이 붕괴될 정도였는데 이 여파로 댐 아래 거주민 200여 명이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서 빙하가 깨지는 굉음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눈사태가 이어집니다. 빙하 덩어리와 토사물이 계곡을 따라 쓰나미처럼 내려와 댐과 다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히말라야 해발 7,816m 난다데비봉에서 빙하가 강 상류로 떨어지면서 눈사태를 동반한 거대한 빙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 하류 지역 마을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휩쓸고 갔습니다. 주민과 노동자 등 약 200명이 급류에 휘말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ये दुर्घटना लगभग 11 पौने 11 बजे की है जब एक अवलांच आया और उसने ऋषिगंगा पावर प्रोजेक्ट को जो है पूरी तरह से 군경 합동 구조대는 현장에서 10여 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토사 아래에 매몰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 터널 안에서 노동자 10여 명을 구조했고 또 다른 터널에서 30여 명에 대한 구조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3년엔 히말라야 쓰나미로 불리는 산사태가 발생해 6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화려한 뮤지컬 영화 물랑루즈에는 사랑과 열정, 질투와 욕망이 뒤엉킵니다. I want her back. The show will end my way. 혼돈 속에서 극장주가 비장하게 노래하죠. 그룹 퀸의 프레드 머큐리도 마지막 남긴 노래에서 나는 떠나도 쇼는 계속된다고 외쳤습니다. 쇼는 계속된다는 말은 19세기 서커스 공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터지더라도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무대 지휘와 악단 연주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호텔 업계와 다른 분야로까지 퍼지면서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종종 쓰이곤 합니다.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다짐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인사를 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인사협의는 비공개가 관례였지만 회동 사진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일요일에 기습적인 인사 발표도 이례적이지만 단 4명의 인사를 내기 위해서 검찰총장 만나는 모습을 공개까지 한 이유가 뭐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인사 내용도 한번 보시죠. 논란이 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그 다음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남부지검장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혔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라인의 핵심 검사장들에 대해서 재신임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건건히 대립하면서 수많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묵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그런 이 지검장이 지휘 통솔력을 잃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만 박 장관은 윤석열 패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새 법무장관의 첫 인사 행보를 보면 추미애 시즌2라는 말이 왜 시중에 오르내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2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쇼는 계속된다 였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날이 꽤 추워졌죠. 내일 낮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까지는 오늘만큼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6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위도 풀리는데 하늘도 맑을 것으로 보여서 날이 참 좋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후 설 연휴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별한 눈이나 비 소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8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